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시사본부 방송은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송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육체파 형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것도 이제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일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예. 관할은 의정부 지방 관할이 이쪽에서 버스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레깅스 자체가 좀 타이트하니까요. 일단 입고 위 옷은 티 좀 흘러내린 옷인가 봅니다. 약간 이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옷을 입고 버스에 내리시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그걸 이제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한 8초 정도 찍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영상으로 찍었네요. 네, 영상으로 8초로 찍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찍은 어떤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지만 하반신 쪽인데 클로즈업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1심, 2심 돼서 지금 이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서 나왔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 카메라로 촬영한 분이 현장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기소 결의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그 여성의 동의 안 받고 찍었다 해가지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7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프로 7g 그거 24시간을 선고를 했는데 이 남성이 이제 본인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2심과 반대로 무죄다. 라고 선고를 했던 거예요. 그 선고 내용을 보게 되면 레깅스는 운동복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복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 그러니까 일반복 입은 것을 찍었을 경우에 성적 욕망은 또 남자의 마음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진 불법 촬영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그 14조 1항에 돼 있거든요. 죄가 셉니다. 5년 이하 및 3천 이하 벌금인데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에요. 그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몰카도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게 또 특정 부위를 집중해서 무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무슨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조항이 14조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체 부위가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이 부분은 이제 판례로서 이제 정해지는 부분인데 엄지발가락 부분에서는 1심, 2심에서 유죄 나왔다 대부분에서 무죄 나온 경우도 있고요. 엄지발가락만 찍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손 같은 경우, 손을 이제 주물른 경우에 무죄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등 뒤 같은 데를 찍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판결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어갖고, 법상으로는 분명히 그 신체 부위라는 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은 분명히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레깅스라는 것 자체가 신체의 어떤 그 뭐 짤짝 붙는 옷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된다고 본 거고 2심은 그 옷 자체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성적 수치심이냐라고 하는 부분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 옷이 레깅스였을 경우에 이 레깅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판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판결에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몰카라고 그러죠. 촬영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속옷 아시잖아요. 계단에 올라가는 속옷을 찐다든지 화장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성적 수치심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깅스를 보게 되면은 발목에 대한 조금의 노출, 손목 노출 이런 상태고 또 얼굴도 찍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뒷몸만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성적 수치심이냐. 그러니까 일반 이제 네티즌들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옷 입고 다니는 걸 찍은 거를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의 뒷모습이거나 앞모습을 찍느냐 나눠지는데 사진을 찍는 자체로는 민사로는 해당이 되겠지만 성폭력 특별법원에서는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주관적 의식, 그러니까 찍은 사람의 주관적 의식, 의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법원에서 2016년 그 판례에 따라서 카메라의 각도라든가 그 카메라 속에 저장된 어떤 동영상의 여러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는 그것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단순히 찍은 사진이나 찍은 행위를 넘어서서 그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 게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의도가 단순히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판례상으로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각도가 화장실 각도 같은 건 아래에서 찍은 부분이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아래에서 찍었으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각, 그러니까 눈의 시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심에서 무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레깅스 논란과 같이. 뭐 레깅스가 일상복이다 아니다 뭐 이 논란을 넘어서서 글쎄요. 예전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를 찍는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카메라도 크고 흔치도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능도 좋아요.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허락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것.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수준. 이 차원도 좀 범죄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원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떤 그 망원 렌즈를 가지고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뭐 저기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옆에 있는 여성을 찍거나 근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필름이라든가 파일 같은 걸 놓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기소가 된다고 쳤을 때 처벌 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판례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되지 않느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여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들인 거죠. 그러니까 꼭 신체 부위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피해자의 관점이 없는 이른바 보는 시각, 가해자의 관점, 가해자라고 보면 좀 그것에 찍는 사람의 관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9778님은 일단 몰카를 찍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833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로는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형사상에서 처벌 못한다는 것뿐이지 예. 민사상에 초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초상권은 얼굴이 지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뒷모습을 지켰으니까 초상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이제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해야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 그거를 성폭력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것뿐이지 네. 민사상은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산에서 단풍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찍었어. 네. 아니면 수영장에서 친구를 찍다 보니까 동해 안 받아 지나가는 사람이나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서 의도를 가지고 여성 신체를 찍게 되면은 예. 이 법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특정 부위를 좀 확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이런 걸 고려 않고 찍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네. 어떤 알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처벌은 안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이 볼 때는 동의 않고 몰카 찍었는데 왜 처벌 안 하냐라고 네. 하는데 성폭력법상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예. 아까 아예 없는 말씀드린 거죠. 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해야만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를. 예.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을 못하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초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 자체를 조금 이제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런 거죠. 네네. 왜 신체 부위? 그거는 신체 부위는 누가 정하느냐. 예. 그래서 아까 말씀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제 기소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포괄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어떤 찍을 때 네. 동의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거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 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뭐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거가 또 고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단들도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난 이거 해도 돼라고 또 누군가는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찍을 때는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요새 기계가 좋아서 네. 나중에 그걸 편집해 갖고 이렇게 자기가 형적 욕망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왜곡시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판결 요지에는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다 하더라도 시대상과는 안 맞는 거죠. 네. 기술상 시대는 안 맞는 이번 거죠. 사건은 케이스 사건마다 틀리거나 우리는 이제 판례법이 아니고 성문법이기 때문에 네. 판례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그 2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복을 찍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성적 그 욕망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 또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낀 거 맞고 불안감 느꼈지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은 안 했을 뿐더러 또 그 판결 시 아마 그 여성분이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처벌 원치 않은. 물론 이게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볼 때에는 성적 심도 안 느꼈고 또 합의도 해줬어요. 그까짓 거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일단은 몰래 네. 찍었다는 거. 여성 신체를.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아까 말했듯이 신체상에 좀 노출이 심한 거는 모르지만 노출이 없는 상태까지 찍은 걸 과연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요거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어떤 법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중간이 비어 있는 거죠. 아예 이제 이거 민사는 사실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한 조항을 넣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찍으면 안 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찍었을 경우 이런 면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양을 넣든 네. 법적인 부분에 보완이 지금 필요한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이제 판례가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많이 지금 대부분 판사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지만은 아무래도 그쪽에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피해 여성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1일 날 오후 6시 40분경에 그 사체로 발견된 여성을 발견해가지고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사 준비하던 여성이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요? 예.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문자를 받아보니 가족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내용도 틀리고 그리고 네. 이사를 준비하는 그 여성이 갑자기 연락하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상하니까 알아봐 달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경찰이 그 아파트, 이게 부산 진구인데 아파트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뭐좀 이상한 부분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문자는 보냈는데 아니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잠깐 어디 나 가서 잘 테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부랴부랴 그 집에서 확인했더니 사망체도 발견됐는데 네. 사망한 모습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뭐가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경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서 수사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나왔죠? 네, 검거를 23일 날 이틀 만에 했는데요. 이틀 만에 했어요?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 여성이 이사 가기 위해서 중고 소파를 판매하려고 드는데 요즘 중고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많이 네, 있어요. 맞죠. 중고 예, 사이트에 소파를 판다고 올렸더니 그걸 보고 연락이 온 남성이 있었어요. 20대 남성인데 소파를 사겠다. 그런데 소파의 상태를 보겠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그런데 그 여성분이 혼자 있는데 집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소파를 산다고 하니까 방문한 상태에서 남성이 그 범이죠. 예. 소파의 가격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됐어. 근데 여성이 자기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여성을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한 후에 그 여성의 휴대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급한 일이 있으니까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 사건을 벌인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맞.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에서 많이 감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고 거래를 해서 보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폭행해서 죽게 만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애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 거 아니냐. 네. 그게 어떤 의도건 간에 뭐 강도의 목적이든 다른 어떤 범죄의 목적이든 그걸 이제 경찰에서는 무엇인가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 중고거래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렇죠. 뭐 온라인상으로도 아니면은 뭐 앱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집에 있는 좀 오래되거나 등치가 큰 것, 하지만 좀 바꿔야 되는 것,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하게 되면은 직접 집에 와서 가지고 가기도 한다더라.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거래 그렇습니다. 네. 행위인데 이런 일에서 이런 살인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그렇다고 그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좀 방심했던 게 예. 저녁 6시 정도 시간이라고 좀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신 거셨는데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할 경우라도 친구랑 같이 있거나 그렇죠. 좀 남자 친구라도 아니면 뭐 오빠 동생 이렇게 좀 같이 두세 명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허락해야지. 네네. 자기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6시 정도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잠깐 좀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네요. 근데 또 이제 올려놓고 사이트에다가 이거 팔겠습니다라고 올려놓고 수시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가서 볼게요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렇죠. 일상 보게 되면 혼자 있을 때 보러 온다고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옆에 아까 말씀하신 친지나 친구 아니면 옆집 사람이라도 같이 있게 되면은 또 문도 열어놓고 하게 되면은 아무도 범행에 있다 하더라도 좀 유발은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하면서 정말로 거래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를 빙자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강도범인가 아니면 원한인가 시정인가 지금 일명
도 없다고 하는 거 봐서는 원한이나 치사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금품 강치 아니면 또 성폭행 의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체를 확인하게 되면은 성폭행 여부는 알 수가 있고 네. 또 그리고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라든지 금품 확인하게 되면은 금품 강치 강도도 알 수 있는데 일단 범인이 체포돼서 하는 말은 거래 때문에 그 시비가 돼서 우발적으로 지겠다.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고 사이트 같은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노리고 이런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게 서핑하면서 웹서핑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직거래를 선호해요. 왜냐면은 이게 또 카드 같은 거 결제 그냥 맡겼다가 또 사기가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나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곤 하는데 글쎄 좀 더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하나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에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남용 책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 국민 7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황사 때문에 공기가 많이 탁했었는데요. 밤사이 불어온 강한 찬바람에 황사와 먼지가 모두 날아가면서 오늘은 공기가 깨끗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종일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나타났던 반짝 추위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대전 18도, 광주, 대구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사고와 작업 구간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북상주 작업 구간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재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일대 2km가량 밀립니다. 반대 창원 쪽은 작업 여파로 여주분기점과 충주분기점에서 북충주 사이 그리고 진남터널에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중부 2터널에서 3터널 사이 2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경기 광주 나들목 일대 3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수요일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 다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하얀새님께서 중고품 직거래하다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값 깎아달라고 하루 종일 문자 테러 당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경험을 전해주셨고 8529님께서는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도 여성 혼자 있을 때는 좀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리는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중고거래 활성화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범죄와 연관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연 이 용의자 범인이 정말 소파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그 문자 메시지 보낸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범행 은폐는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은 예. 그 당연히 이건 늦게 발견하려고 한 거고 휴대폰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범행 은폐할 때 가져갔는데 휴대폰을 가져갈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전화번호 있으면 우리가 전화나 통화 내역을 뽑을 수 있거든요. 예, 없어도 예. 벌금 건데 본인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송에서는 뭐 한데 그 피해자의 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범인이 그 극단적 그러니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몄고 휴대폰도 가져갔고 문자도 근데 문자 요즘에 그 여성분이 비밀번호를 안 넣어놨나 봐요. 비밀번호 없으면 못 보는데 아무튼 그 문자로 해서 가져가고 직장 통해서 보낸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치밀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뭐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는 네네. 그럼요. 범인 예. 잘못이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런 중고 거래 하실 때 조심성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를 모르고 네. 되도록이면 안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면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런 중고거래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직거래, 1대1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다 전화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다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100%? 그렇죠. 이거는 뭐 여태까지 그 뭐 안 잡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 거래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행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발각이 될 텐데도 자기 우발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고거래를 한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물건을 보내지만 그것도 잃지 않으면은 항상 밖에서 만나든가 아니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죠. 만나서 그렇죠. 직거래를 하는 것이 그렇죠. 안에서 만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꼭 같이 함께 만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제 이 범인이 네. 혹시라도 이전의 여죄가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에서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다뤄야 돼요. 이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8차 그 화성 사건의 범인 윤모 씨가 지난 주말에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 당시에 사건 수사 기록을 살펴봤더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수사 기록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거기 나왔던 뭐 그러니까 모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네네. 자체는 이미 폐기가 됐고 오산경찰서의 문서부에 있었던 그 사본이랑 일부 부분을 전체가 아니라 이제 박준영 변호사한테 제공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네.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 같으면 아마 자술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술서가 그 윤 씨가 쓴 자술서라고 하는데 그 필체는 맞는데 네.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단어라든가 이런 것이 윤 씨가 쓸 수 없는 쓰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불러준 걸 쓴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소위 써주고 베낀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첫 번째랑 이건 이제 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박준영 변호사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재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은 뭐 자술서 자필로 쓰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 당시엔 좀 있었었나 봐요. 아닙니다. 지금도 자술서는 자필로 쓰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쓰는 게 자필서라리가 자술서를 쓰고 있는데 예. 보통 본인들이 의사를 쓰지만은 일부 이제 내용을 모르면 불러주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필로 쓰는 거예요. 네네. 자필로 쓴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필이라는 건 자기 임의로 쓴 거고 네. 피의자 신문조서는 우리가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받아낸 범죄 그 조서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뭐 한 2, 30년 전 얘기입니다. 저도 선배한테 들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부 단어를 이렇게 불러주고 뭐 이렇게 썼다 그런 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식 수사는 아니죠. 그냥 그거는 말하자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박준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조사 자체가 무엇인가 강압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심 변호인을 맡은 이 박준영 변호사가 지적한 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 전문가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수사본부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제 박 변호사가 그것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진술을 보게 되면은 그 피의자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양 13세범 박양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 구조를 뭐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2평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4평이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춘재의 친구가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아마 피해자가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갈 리가 없어. 근데 방 구조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로 봐서는 이춘재의 진술이 그 박양의 신체적 특징 아니면 방의 구조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지금 확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박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박준 변호사는 윤 씨의 본인의 어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분을 변호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의 무리한 수사임을 주장하는 거 첫 번째. 그러거나 혹은 이춘재가 범인임을 입증하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윤 씨가 무죄가 되는 재심을 해서 받는 이 부분은 변호인의 전략으로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박준영 변호사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앞서 한 건 윤 씨의 자술서라 윤 씨 관련된 증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건 이춘재의 진술에 임의성과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 방향. 두 가지를 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전략을 다 챙겨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춘재 지금 진술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배상원 프로파일러께서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거는요. 다른 10개의 사건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까지 11개의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근데 같이 얘기했던 성범죄 30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를 흐렸단 말이에요. 조사가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사실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다 했다. 10건이고 11건이다 다 했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다. 그러면 성범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쭉쭉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뒤를 흐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춘재가 왜 그럴까 지금 참 고민이 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아예 그러면 경찰 쪽에서 원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진술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계속 전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요. 진술에 대한 좀 신빙성에 의심이 좀 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본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윤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좀 한 것이 힘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배 팀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압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강압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진술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춘재가 그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백 내용을 보면은 신체 특징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방위 구조 같은 걸 어느 정도 신빙성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범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자백할 일이 없기 때문에 윤 씨 말에 더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8차 사건의 기록은 전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없는데 증거물이 토끼풀하고 뭐 창호지 2개 나왔다고 그래요. 그걸 아직도 그 증거물이 지금 존재한대요. 그거를 남아있는 게 있답니까? 국립과학사연구원에 보내서 감정을 받았는데 이춘재의 DNA도 없고 윤 씨 DNA도 없고 다른 특정 인물의 DNA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상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 못하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윤 씨 말은 본인의 진술이고 이춘재도 자기의 진술 자백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찰에서 난감한데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윤 씨 말을 인정하고 또 이춘재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은 공범의 진술, 그러니까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재심에 무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티타늄 문제는 사실 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티타늄 문제가 어떤 왜냐하면 8차 거죠? 사건에 증거 윤 씨가 예, 예. 이제 그 지목되게 된 예. 그 이제 국가에서 티타늄 부분이죠. 그러니까 DNA에 그것이 좀 많이 검출을 됐다라는 DNA는 없었는데 네네. 티타늄이 채무에서 나왔다고 채무에서 하는데 나온 예. 그 티타늄 근데 금속 문제는 성분이요. DNA 급 정도도 아닌 사실 그러니까 증거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네. 왜 그거를 그때 증거를 채택했는가에 대한 걸 찾아보면은 그러면 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물적 능력,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네. 자백만 되니까 예. 팀의 말씀이 맞게 되는 거죠. 불편한 질문 하나만 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지금 자신이 자백을 했어요. 윤 씨는 나는 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변호사도 지금 당시 기록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티타늄 얘기도 그것이 좀 이렇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재심으로 가면 무죄 확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경찰 그때 수사를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접점이 나올까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흔히 말하는 독직 폭행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공소시효 때문에 해야 하더라도 최소한 백선은 발간해야 된다. 백선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 윤 씨가 무죄 받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경찰의 전체적인 사과 반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쪽으로는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경찰청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윤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수사관들이.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 무죄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데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재심을 해가지고 그 재심 판결에 따라서 무죄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던 걸로 수용이 되는 거고 재심 상황에서 무죄가 안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윤 씨가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직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이고 재심의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해소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그렇죠.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